안녕하세요, 더우월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바로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가 설명하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에 관한 스피치고요. 인텔업 서밋 2023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파이가 사용하고 있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잠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도 니콜러스와 같은 스탠포드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로 재직 중이고 스텔라 개발재단 창립 멤버이며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즉 파이 네트워크가 사용하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가 소개되던 스탠포드지에서도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의 어드바이스와 소통이 존재하였다는 부분이 언급이 된 만큼 이 파이의 기초 기술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에서 데이비드 교수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미래 파이 네트워크가 취할 수 있는 특성들, 앞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이 스스로 경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장부를 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합의 알고리즘의 영역이며 블록체인 장부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들은 인센티브를 기반한 합의 알고리즘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들은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라고 불리우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 합의자들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더 강화해주고 거래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화폐를 그들에게 인센티브로 주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멤버십 시스템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운영하기에 검열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한 채굴자가 당신의 장부를 트랜잭션의 일부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채굴자들은 동의를 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당신의 장부가 올바르다면 트랜잭션의 일부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코인 중 총 채굴량의 한계가 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신뢰를 한다면,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채굴을 위해 그 코인을 분배해주는 방식은 매우 이상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볼 사항은요, 토큰은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보다는 합의 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발급자가 발행하는 여러 토큰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재적 가치에서 생성이 된다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외부에서 사람들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화폐를 준비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형 토큰 또는 로열티 포인트 등등, 이 모든 것은 블록체인 내부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외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치를 약속하고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토큰의 가치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면 블록체인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합의를 위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굴자들이 하루에 2천만 달러의 가치를 채굴할 수 있는데 1조 달러 이상의 CBDC의 달러를 발행하거나 그 자산을 그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게 된다면 이 인센티브의 볼륨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인센티브가 너무 높은 가치로 만들어지고 트랜잭션을 위한 수수료 또한 매우 높게 측정이 된다면 이 또한 운용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서클사가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USDC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USDC를 받을 사람이 이 자금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을 막을 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USDC를 교환하는 대가로 돈을 다시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야 하며 소송과 같은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케이스를 봐오며 소유권이나 계약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수많은 토큰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기에 이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은 모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운용을 할 때 블록체인이 갑자기 포크를 일으키고 토큰의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2배로 늘어나서 그들이 발행한 실제 자산보다 2배 많은 보상을 지급해줘야 되는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의 알고리즘을 떠나서 모든 블록체인 또한 인간에 의한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어떤 매개의 변수가 있으며 어떤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2016년에 이더리움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오 컨트랙트를 설계하였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했지만 해킹을 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방법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단은 이 도둑맞은 코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포크함에 동의를 하였고 어떤 커뮤니티는 이 포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으로 포크가 되었고 규칙 변경을 원하지 않은 오리지널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나마 좋은 점은 이 두 가지 블록체인은 이름이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었으니 구분을 하는데 큰 혼란은 막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다시 포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을 추구하는 소수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것은 이더리움 POW 커뮤니티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은 그들과 다른 지분 증명 프로토콜을 가진 이더리움으로 불려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봐오면서 블록체인 합의 프로토콜 또한 인간의 합의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서 만약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케오스가 연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내었던 토큰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거나 손실된 코인으로 변질될 수 있었죠. 수많은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소송에 양쪽 거래소 모두 큰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규칙이 무엇인지 동의를 하는 엄청난 양의 인센티브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인간의 합의를 형식화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로 당신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당신의 아파트 소유 관련 자료와 당신의 오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경찰관에게 저는 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계약이 실행되고 있다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실제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실제 소류를 직접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은 합의 증명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록체인 합의 프로토콜의 토큰의 발행을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합의 알고리즘에 인간의 합의 레벨을 공식화해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노드들은 익명의 기계들이 아니고요. 각자 평판도가 존재하는 독립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검증자는 쿼럼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하나 또는 여러 세트의 검증자들을 선택하고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쿼럼 슬라이스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 합의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V2, V3, V4의 노드는 하나의 쿼럼 슬라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서로를 신뢰하고 문제없이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쿼럼 슬라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1, V2, V3의 쿼럼 슬라이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V1은 V2, V3가 동의를 하면 합의에 도달하려 하지만 V2와 V3는 V4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본인도 합의에 도달을 하려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V1, V2, V3, V4 모두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기존의 작업 증명이나 스테이킹과 같은 행위가 절대 필요하지 않으며 또 검증자가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과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거래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낮은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해드리자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를 블록체인 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비드 마지에르가 현 블록체인들의 단점들도 몇 가지 짚어주었는데 블록체인에서 어떤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을 할 때는 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포크가 된다라든지 발행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블록체인의 거래 비용의 밸런스가 너무 맞지 않다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은 특성상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 또 다른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스텔라 합의 방법에서는 그 장점에서는 이런 쿼럼 슬라이스라는 존재 익명의 기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발행하는 금융기관들이 여러 티어로 중첩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까지 보장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다른 합의점이 발생한다면 포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중지를 해버리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블록체인상에서 자산이 2배로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들이 금융기관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개개인의 인간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데요. 익명의 기계장치가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레퓨테이션을 가진 금융객체가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닌
실제 인간의 신뢰가 글로벌하게 쿼럼 슬라이스를 격격히 생성을 해내어서 합의 프로토콜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재밌는 일들, 파생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개념을 더 잡아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트위터 계정은 파이 네트워크 공식 아트를 담당하고 있는 모더레이터의 계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 앱 메인 화면에 있었던 이런 주요 아트, 또 커뮤니티용 아트들을 주로 디자인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꽤 흥미로운 컨텐츠를 하나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 very interesting stuff이라는 설명글을 가진 트윗을 올려주었는데, 여러 명이 불을 지펴놓고 열심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아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파이 네트워크 정보나 어떤 미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만든 컨텐츠라기보다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이벤트를 예견하려고 만든 컨텐츠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댓글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 다음에는 어떤 이벤트가 올까 이런 질문을 남긴 유저들로 보았고요. 어떤 유저는 메인넷을 축하하는 컨텐츠냐라는 댓글도 보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컨텐츠는 메인넷 관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오픈 메인넷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인넷 관련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컨텐츠를 보자면 진지하게 파이오니어들이 이 불가에서 모여서 어떤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으니 이 불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화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너무 조용하죠. 파이투데이 6월 28일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코어팀이 현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을 몇 번 해드렸었지만 코어팀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업데이트가 남아있다. 또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는 코어팀 자체 앱 개발 과정이고, 또 하나는 락업 관련 업데이트, 또 하나는 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관계 있는 하나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이 토픽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조만간 이 그림과 어떤 연관된 무엇이 발표가 된다면 이제 확실히 이 아티스트의 특성 또는 파이코어팀의 마케팅 전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 뇌피셜 의견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